지금 외국인들의 흔적만 잘 보셔도 충분히 주도주에 대한 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더 우리 시장을 사고 있는데 더 많은 돈으로 쇼핑하고 있는 주식들이 무엇인가? 반도체 이제는 슬슬 다시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 중심에는 지금 가 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 여정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유동성 축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 이 기회 요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좀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반기에 새로운 주도주가 또 와장창 탄생할 수도 있겠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못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싸고 바닥권에 있는 이 새로운 주도주들을 새롭게 공부해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 전조 현상이 오늘 좀 보여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새롭게 주목해 볼 만한 특히나 이 하반기 핵심 주도주에 대한 후보군은 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4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이번에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확실히 이 4년 전과의 흐름을 많이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때에도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 될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느냐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결국 금리 인하였습니다. 사실상 거의 공식과도 같은 건데 우리는 금리가 인하되면 이 투자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기조가 길고 강하고 오래 갈수록 그 기회는 보다 더 크고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지금의 강세장이 분명 과거 4년 전 그 금리 인하 시기에 나왔었던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 이거는 금리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하 그러면서 정부의 또 재정 지출 즉 돈이 풀리면서 그 돈의 힘으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통 유동성 장세라고 불러요. 유동성, 즉 돈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가 과거 4년 전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년 전의 흐름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이 4년 전의 이 시기 때 특히나 야 코스피가 3천을 간대 이러면서 막 뉴스를 틀었더니 막 증권가에서 와 이렇게 막 환호하는 모습을 봐. 주변에서 막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을 한창 들으면서 새롭게 주식에 입문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장 큰 아픔은 그렇게 돈 벌었다고 해서 주식을 시작했다가 잠깐 좋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아주 그냥 쏟아지더라. 수익 본 거 다 반납하고 오히려 손실 30% 50% 깨지더라. 그래서 지금도 그때랑 좀 비교하면서 야 코스피가 3천을 돌파했어? 요거 고점이야. 그때도 그거 보고 시작했다가 와장창 깨졌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준만 알고 계시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가 앞으로도 틈틈이 요 기준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드릴 테지만 어떤 기준을 보시면 되느냐? 결국 그 좋았던 흐름이 반대로 깨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그 좋았던 것들을 언제 팔고 나왔어야 되느냐? 그 기준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금의 이 축제를 맘 놓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핵심 추세 기준을 깬 이후라는 겁니다. 요 이제 주황색 이 라인을 깨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축제였어요. 축제, 대축제. 계속 올라가고 잠깐 조정받다가도 다시 또 올라가고 조정받다가도 다시 또 올라가고 쭉쭉쭉쭉 주도주 중심으로 수익 키워가면서 내가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축제 장세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요 시기에 확실하게 기준을 깨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최소한 요걸 깨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언제 깨졌지? 이 축제를 금리 인하 유동성으로 만들었었는데 이 방향이 깨졌었어요. 금리가 다시 인상에 대한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여기 있는 이 기준선을 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금리 인하의 방향이 바뀌면 또는 이 기준 라인을 깨면 그때는 내가 너무 좋다가도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근데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바뀔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한국도 중국도 유럽도
미국도. 저는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 내년에도 유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한편으로 이 기준 라인을 깼냐 안 깼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주황색 선이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요거를 깨려면 지금으로부터 시장이 거의 15% 가까이 깨져야 돼요. 요 구간 동안에 하락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락할 기미가 안 보여요.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시장이 좋기 때문에 내가 괜한 걱정하고 괜한 두려움에 이 좋은 시장을 내 걸로 못 만들고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앞전처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옆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 라인을 깨지만 않으면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더라. 쉬었다가도 다시 올라가더라. 이러한 큰 흐름을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시장은 매일, 매주, 매월마다 계속 오르기만 할 순 없어요. 언젠간 쉬어가야 돼요. 4년 전에도 쉬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한 방향성, 그다음에 이 기준 라인을 깨는지에 대한 여부, 그 두 가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두 가지 요인이 깨지지 않으면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을 내가 기존에 못 잡았던 기회들을 차근차근 잡아갈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장을 우리가 경험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랑 잘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함부로 내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고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우리 코스피 밸류는 PBR 기준 이제야 한 배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야 어느 정도 정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세 상승장 때는 이 밸류가 얼마나 갔었냐면은 거의 1.8배, 거의 2배 가까이도 갔었습니다. 이제야 정상이 됐어요. 이제야. 물론 이게 엄청 싸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지금은 모름지기 유동성 장세이고 외국인들도 저번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사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예탁금이 지금 65조 원을 넘어서면서 크게 외국인 자금과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실제로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돈의 흐름이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 좋은 흐름인데 굳이 팔고 나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아무래도 이 주가는 실적과 기대감의 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모여있는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 경기 이 요인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대한민국 경기 이렇게 어렵고 수출도 이렇게 어려운데 얼마나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겠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의 성장률이 물론 활활 타오르는 국면은 아니겠지만 올해 1분기 바닥을 찍고 이런 식의 회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부분도 3분기에 바닥권을 통과를 하고 나서 내년에는 3% 상승으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경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막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다. 최악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러한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도 결국 이 유동성, 돈의 힘, 기대감이 얼마나 부느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어떤 데이터도 있냐면요. 과거 코스피의 20년 넘는 역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코스피의 대세 상승장이 언제 나왔느냐?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증가했을 때 나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에는 시장은 횡보를 하더라. 볼까요? 코스피 대세 상승장이 2000년대 이후로 이 시기에 나와줬었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였었냐면은 2004년부터 2007년이었어요. 이때 코스피 지수가 무려 거의 2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때 기업들의 이익이 200%가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유동성으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끌어올려졌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그냥 계속 박스에 갇혀 있더라. 그러다가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증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했었던 강세장도 결국에는 이것도 유동성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유동성 장세다.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장세다. 이익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레벨업이 되고 있는 장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어떻니, 경기가 어떻니, 요것과는 별개로 충분히 돈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돈의 힘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 시기는 사실 투자하는 데에도 되게 명확해요. 주도주 선정하는 것도 되게 명확하고 직관적이에요. 돈의 흐름만 잘 따라다니면 돼요. 그래서 더더욱이 추세가 중요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가, 그들이 이탈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충분히 추세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시장인 거고, 지금은 추세적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걱정할 요인이 딱히 안 보이는 거고, 요게 깨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축제를 즐기시면 되는 거고, 한편 제가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 텐데,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의 주도주의 힌트는 결국에 돈의 흐름에서 나오게 되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게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보시면 이 유동성의 흐름을 외국인이 저번 달부터 무려 10개월 만에 한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모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흐름에 개인들이 동조하고 있고요. 즉, 지금 우리 시장의 상승 흐름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뭘 쇼핑하고 있는가? 그게 실제로 지금 주도주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이번 달 초에도 한번 해드렸었어요. 5월 한 달간 외국인들이 뭘 많이 샀는가? 1등이 SK하이닉스 반도체였고요. 2등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이었고요.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삼성중공업 조선 전력기기, 화장품, 방산, 유틸리티, 식품, 조선, 방산, 원전. 자, 가장 많았던 게 조선,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원전이었어요. 실제로 기존의 주도주들이었죠. 이 주식들이 최근 5, 6월간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줬었어요. 많이 올랐음에도. 그게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의 주도주의 힘인 것이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그런 주식들을 계속 더 사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엔터, 원전, 의료기기, 로봇. 여러분들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외국인들이 5월 한 달간 가장 많이 샀어요. 로봇주 중에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랬던 로보티즈가 갑자기 웬걸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가면서 추가 급등이 나와줬어요. 외국인들은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번 한 달 동안 로보티즈를 그렇게 쓸어 담더니 결국 이번 달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흔적만 잘 보셔도 충분히 주도주에 대한 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번 달은 외국인들이 새롭게 뭘 많이 사모으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더 우리 시장을 사고 있는데 더 많은 돈으로 쇼핑하고 있는 주식들이 무엇인가?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1등 하이닉스 반도체, 2등 삼성전자 반도체. 자, 코스피 기준 6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식들. 자, 1번 반도체. 그 다음으로 많은 거 볼게요. 자, 3등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4등 현대차 자동차, 5등 기아 자동차. 밑에 순위권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또 있어요. 저번 달이랑 이번 달에 좀 유의미하게 바뀐 게 확실하게 반도체와 자동차가 순위권에 올라왔다. 저번 달에는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새롭게 눈에 띄는 게 또 뭐가 있냐면 LG CNS, 하이브, 요거 AI로 엮였죠. 그 다음에 엔터. 하이브 저번 달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좀 공통 분모가 많은 걸 보니까 자, 한전, LS,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두산. 이거 지주사 내지 금융 같은 공통 분모가 따지면 저 PBR 주식. 그래서 이번 달 초에도 제가 새로운 주도주로 저 PBR 주식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을 몇 차례 드렸었어요. 요게 지금 외국인 수급만 봐도 요 흐름이 딱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뭘 많이 샀느냐? 자,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SM, 엔터. 그 다음에 휴젤, 미용기기,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HPSP, 반도체. 그 다음에 미용기기, 2차전지, AI, 제약바이오, 지주, 조선, 제약바이오. 사실 코스닥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코스닥 6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식을 좀 따져봤을 때는 1등이 제약바이오, 2등이 미용 의료기기, 3등이 반도체, 4등이 2차전지였어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번 달이랑 비교해봤을 때 뭔가 새롭고 좀 따끈따끈한 것들이 눈에 띄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금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공통분모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자동차가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미용의료기기 쪽도 눈에 띈다. 게다가 주도주에 있어서 결국 또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상방으로 잡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탈락. 아직까지는. 근데 보니까 반도체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 반도체 자동차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돈의 흐름도 바뀌었고 추세적인 흐름도 바뀌었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분명히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대표 기업인데 제가 반도체를 저번 달에 안 다룬 이유는 반도체가 하이닉스의 경우 이렇게 큰 박스권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2023년도에는 주도주였어요. 쭉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죠.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박스에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하이닉스가 이번에 25만 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탄 상황임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차트만 보면 야 이거 신고가 뚫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 어찌 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차트 주가의 위치가 아니다. 중요한 건 주가의 방향성과 밸류. 싸다 비싸다 판단하는 건 차트의 위치가 아니라 결국 밸류란 말이에요. 이 기업이 지금 실적 대비 얼마의 시총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인데 하이닉스의 밸류가 12개월 기준 선행 PER이 6.6배예요. 보통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탈 때 있어서 반도체의 밸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PER 기준 한 10배, 11배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이클만 봐도.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이 6.62배의 밸류는 솔직히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앞전의 실적이랑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적이랑 애초에 레벨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AI 사이클에 올라탔기 때문이죠. HBM에 대한 수혜로 직접적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아예 다른 레벨로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로봇주를 볼 때마다 계속 차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하시죠. 근데 그 방산주만 놓고 봤을 때에도 오늘 보니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1100% 넘는 수익률로 보유하고 계신 가족분이 계셨는데 방산주 많이 올랐어요, 비싸요 얘기를 2022년에도 했고 2023년에도 했고 2014년에도 했고 2015년에도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매년. 근데 어때요? 주가는 매년 오르고 있어요. 이게 연봉이거든요. 올해 160% 이상 오르고 있고 작년에도 150% 이상 올랐고 재작년에도 50% 100% 올랐어요. 근데 22년도에 딱 정확하게 이런 국면일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부담스럽고 위험해 보이고 무섭죠. 근데 역사가 달라진 앞전의 역사를 뚫고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기업은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레벨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과거 2020년, 21년 이때 매출 규모가 5조, 7조. 근데 보세요. 24년, 25년 매출 규모가 어때요? 11조, 26조. 그때 비교했을 때 매출 규모만 해도 2배, 4배, 5배 뛰죠. 영업이익도 그때랑 비교하면은 거의 8배, 15배 그 이상도 전망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 변하는 세상에 얼마나 올라탔느냐,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밸류를 따져봐야 되는데 차트만 가지고 단순히 주가의 그 가격만 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그러기에는 세상의 변화에 올라타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나 주도주들의 경우에. 조선도 진짜 제가 2022년부터 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조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기나긴 박스권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기어코 뚫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이와 같이 매년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게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 아예 사이즈 자체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차트만 보면, 주가만 보면 야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야 차라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져서 싼 거 아니야? 야 하이닉스 말고 차라리 어차피 똑같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사면 안 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차트만 보면 함정에 빠지죠. 왜? 매출 규모가 사실상 정체되어 있어요. AI 시대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박스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12개월 기준 선행 PER이 11배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싼 거죠? 차트가 저 꼭지점에 있는 뚫고 막 올라가고 있는 하이닉스가 싼 건가요? 주가가 저 밑에 바닥에 묻혀져 있는 삼성전자가 싼 건가요? 차트는 하이닉스가 부담스럽죠? 근데 밸류는 하이닉스가 여유롭네요. 보다 훨씬 싸네요. 추가적인 성장도 AI 사이클로 인해서 기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에 탑승하는 특히나 이러한 주도주들은 차트가 올랐다고 고점이라고 그것만 보고 못 잡는 오류가 좀 발생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좀 깨부숴야지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과거 조선을, 과거 방산을, 로봇을, 원전을 그렇게 내가 못 샀던 것처럼 반도체도 다시금 이런 새로운 국면에서 못 잡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이제는 슬슬 다시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 중심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아까 보니까 이 현대차 외국인들이 엄청 쇼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하락 추세를 맞이했었단 말이죠. 요 중요한 이 중앙선 기준 라인까지도 깼었는데 단기적으로 요거를 돌파해 주면서 추세를 전환 방향성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아도 외국인들이 쭉 매집을 하면서 지금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돌파해 주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추세적인 흐름이 명확한 거, 좀 더 이쁜 거, 현대 모비스. 오히려 현대 모비스는 애초에 이렇게 꾸물꾸물 상승 추세 만들어가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국면을 한 단계 좀 뚫어주고 추세를 한층 레벨업 시켜놓고 있다. 그 국면을 지금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비스도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자동차는 왜 샀을까를 좀 생각해봤어요. 사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성장 동력 전망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기아도 그렇고 정체되어 있어요. 그나마 현대모비스가 실적에 대한 성장을 좀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확 뛰는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성장하는 국면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영업이익률단이 레벨이 슬슬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확실히 부품단에 있어서 뭐 하이브리드 차가 됐건 뭐 전기차가 됐건 좀 더 부품의 단가를 높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기대하는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의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이 그룹 내에 있는 로봇 부품까지도 가는 국면까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이익률이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는 뭐니 해도 싸죠. 네, PBR도 아직 0.56배 정도밖에 안 되고 선행 PER도 한 5-6배 현대차도 PER이 5배가 안 되고 PBR도 0.5배 그런 와중에 또 배당 수익률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들까지 좀 포함한다면 거의 10% 가까이 그런 부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가치주 안정적인 배당주를 선호하는 이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배당을 위한 심리가 좀 들어오는 듯하다. 모비스는 좀 다른 국면인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게 저 PBR을 계속 사요. 지주사, 금융 중심으로 계속 삽니다. 그리고 저 PBR도 은근히 계속 확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방향성이. 특히나 지주사들의 경우에 이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 같다라는 모멘텀이 되게 명확해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번 주에 민주당이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의 이 상법 개정 이후에도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정말 이 체질적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환골 탈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상법 개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세론이 나오면서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이제 단기간 쉬어갈 수는 있어도 구조적으로 장기간 본다면 충분히 한국의 이 밸류 레벨업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가운데서도 충분히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말미암아 좀 밸류를 업그레이드 시켜놓는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어제자 영상에선 또 그중에 SK라는 그룹을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렸었죠. 개인적으로는 SK라는 그룹도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 최태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4번째 퀀텀 점프를 도모하고 있고 실제 진행 추진하고 있는 게 SK그룹. 지금 AI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도 중요한 축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도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런 LNG
더불어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 이런 쪽으로도 수혜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SK는 이 안에 주요 사업부 내에 핵심 그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SK 이터닉스 이런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SK 가스 이런 기업도 있고 그리고 이 SK 이터닉스랑 SK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중간 지주사인 SK 디스커버리도 있고 그래서 SK 디스커버리도 보면은 PBR이 0.4배밖에 안 되고 배당이 3% 이상 줘요. 그리고 SK 그룹사에 있어서 에너지단의 기업들을 되게 알짜배기 기업들을 잘 갖고 있는 기업이고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의 이 박스권을 실제로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지금 올라타고 있는 추세도 이쁘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SK라는 그룹도 PBR 0.54배에 배당 3.5배. 그 다음에 워낙 또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벤트들도 보다 구체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밸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큰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크게 쭉 계속 주구장창 하락하고 있었던 기업이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다. 근데 고개를 드는 와중에 앞전에 있는 지금 저항대 매물을 받아주면서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면을 잘 소화해서 올라와 준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이고 그 유동성의 주인공이 지금 외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뭘 쓰다 담고 있는지를 보면서 다음 주도주에 대한 힌트를 찾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게 반도체, 자동차 내지 저 PBR 이쪽으로의 확산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주사뿐만 아니라 금융 그 다음으로 오늘도 보니까 이제 건설 쪽으로도 확실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현대건설만 독보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후발주로 같이 공부했던 DLENC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거의 상한가를 찍는 움직임이 나왔죠. 사실 건설주들도 이렇게 지금 밸류가 되게 싼 기업들이 많아요. 그 와중에 실적에 대해서는 또 우상향을 전망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히 추세를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꿔가는 국면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여러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모멘텀, 저 PBR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또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겹겹이 쌓일 수 있는 게 또 건설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지금 반도체, 자동차, 건설 등의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 굉장히 또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던 저평가 주식들 슬슬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